내 아버지가 영모를 꾸몄다. 너도 죽어야 한다.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법이 그러하다. 조선시대에는 한 사람의 죄로 가족 전체가 멸망하는 법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부터 손자까지 3대를 모두 처벌하는 연좌제. 1728년 이인좌의 난이 일어났습니다. 반란은 불과 9일 만에 진압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 벌어진 일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642명. 한 사람의 영모로 642명이 처벌받았습니다. 이 중에는 2살짜리 아기도 있었고 12살 소녀도 있었고 70세 노인도 있었습니다. 이들은 반란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단지 역적의 친척이라는 이유만으로 노비가 되거나 처형당하거나 먼 섬으로 유배되었습니다. 왜 조선은 이렇게 잔혹한 법을 만들었을까요? 무고한 아이들까지 왜 처벌해야 했을까요? 오늘은 조선시대 연좌제의 충격적인 진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좋은 역사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1728년 영조 4년 3월 27일 한양 군기시 앞 처형장에 섬뜩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쇠사슬에 묶인 채 끌려 나온 한 사내. 그의 이름은 이인좌 34세였습니다. 조선 세종대왕의 넷째 아들 이명대군의 구대손. 남인의 명문가에서 태어나 유복하게 자랐던 그는 이제 조선 역사상 가장 잔혹한 형벌을 받게 됩니다. 거열형. 사지를 5마리의 소에 묶어 찢어 죽이는 형벌입니다. 오체분시라고도 불리는 이 형벌은 영모죄를 지은 자에게만 내려지는 극형이었습니다. 이인좌, 너는 영모를 꾀하여 나라를 어지럽혔다. 죄를 고하라. 이인좌는 고개를 들어 영조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두려움이 아닌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나는 영모가 아니라 의거를 한 것입니다. 경종대왕께서 억울하게 승하하셨으니 입을 다물라. 형 집행이 시작되었습니다. 그의 비명이 군기시 앞을 가득 채웠습니다. 구경하던 백성들은 고개를 돌렸고 어떤 이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진짜 비극은 지금부터였습니다. 4월 9일 이인좌의 부인 윤자정이 교수형에 처해졌습니다. 남인의 거두 윤휴의 손녀였던 그녀는 아무런 죄가 없었습니다. 단지 이인좌의 아내였다는 이유만으로 4월 14일 이인좌의 4아들이 노비가 되어 온성부와 회령부로 보내졌습니다. 장남 중명은 12세, 차남 문명은 9세, 삼남 화명은 6세, 막내 인명은 겨우 2세였습니다. 이 아이들이 무슨 죄를 지었을까요? 그리고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영조실록에 기록된 이인좌의 난 관련 역적으로 기론된 사람은 총 642명입니다. 이 중 62명이 극형에 처해졌고 나머지는 재산 몰수와 함께 그 일가친족이 연좌제에 따라 처벌받았습니다. 642명. 한 사람의 영모로 642명의 인생이 송두리째 무너졌습니다. 대체 조선은 왜 이런 잔혹한 법을 만들었을까요? 왜 죄 없는 가족들까지 처벌해야 했을까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조선 건국 초부터 이어져 온 연좌제의 역사를 살펴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 법이 실제로 어떻게 집행되었는지, 얼마나 많은 무고한 사람들이 희생되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조선시대 최고의 법전인 경국대전. 성종 15년인 1485년에 완성된 이 법전은 조선을 다스리는 모든 법의 근간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무서운 조항이 있었으니 바로 연좌제였습니다. 경국대전 형전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모반대 역죄를 범한 자는 능지처참하고 그 아버지와 16세 이상의 아들은 교사령에 처한다. 16세 이하의 아들과 어머니, 처첩, 조손, 형제자매 및 아들의 처첩은 공신가의 종으로 삼고 모든 재산을 몰수한다. 백숙부와 조카는 삼천리 밖으로 유배 보낸다. 간단히 말하면 한 사람이 영모를 일으키면 그의 아버지, 할아버지, 아들, 손자, 형제, 백숙부, 조카까지 모두 처벌받는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삼족을 멸한다는 의미였습니다. 삼족. 조선시대 학자 다산 정약용은 그의 저서 목민심서에서 삼족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위로는 할아버지를 비롯한 백부, 숙부 등 선친인 조족, 형제와 그의 자녀들인 조카 등 부족, 그리고 아들과 손자 등 귀족을 의미한다. 즉 할아버지 세대부터 손자 세대까지 3대를 통틀어 처벌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잔혹한 법을 만들었을까요? 역사학자들은 이렇게 분석합니다. 조선은 왕조 국가였습니다.
왕의 권력이 곧 국가의 안정이었고 영모는 국가 전체를 뒤흔드는 가장 큰 범죄였습니다. 만약 영모를 일으킨 사람만 처벌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의 아들이나 손자가 복수를 꿈꿀 수 있습니다. 형제가 다시 영모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연좌제는 이런 복수의 씨앗을 원천적으로 제거하기 위한 제도였습니다. 내가 영모를 꿈꾸면 내 가족 모두가 멸망한다. 이 공포가 바로 왕권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법은 너무나 잔혹했습니다. 조선 초기부터 수많은 신하들이 연좌제의 폐해를 지적했습니다. 죄는 본인에게 있는데 왜 가족까지 처벌합니까? 어린아이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하지만 왕들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법이 그러하다. 조정지법을 어찌 함부로 바꿀 수 있겠는가? 조정지법, 조상들이 만든 법이라는 뜻입니다. 한번 만들어진 법은 쉽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특히 왕권과 직결된 법은 더욱 그러했습니다. 연좌제는 조선뿐만 아니라 중국에서도 시행되었습니다. 중국은 조선보다 더 가혹했습니다. 구족을 멸한다고 했습니다. 고조의 4대손 되는 형제, 종형제, 제종형제, 삼종형제까지 포함하여 8촌 이내를 모두 처벌했습니다. 그 희생자가 수백 명에 이르렀습니다. 조선의 연좌제는 중국의 대명률을 참고하여 만들어졌습니다. 중국 당나라 시기의 형법전을 바탕으로 고려를 거쳐 조선에 전해진 것입니다. 하지만 법전에 적힌 것과 실제로 집행되는 것은 달랐습니다. 때로는 왕의 자비로 처벌이 감면되기도 했습니다. 어린아이는 살려주거나 시간이 지나면 노비가 된 사람들을 면천시켜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영모제만큼은 예외가 없었습니다. 조선 역사를 보면 영모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수십, 수백 명이 희생되었습니다. 1453년 계유정난 때는 약 200명이 연좌되었습니다. 1504년 갑자사화 때는 약 150명이 처벌받았습니다. 1728년 이인좌의 난 때는 642명이 기록되었습니다. 1755년 나죽에서 사건 때는 약 100명이 희생되었습니다. 숫자로만 보면 실감이 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숫자 하나하나가 모두 사람입니다. 가족이 있고 꿈이 있고 삶이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 중 대부분은 영모와 아무 상관이 없었습니다. 단지 피를 나눈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같은 성씨를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1728년 이인좌의 난은 조선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반란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많은 사람들이 연좌제로 희생된 사건이기도 했습니다. 이제 그 이야기를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1728년 3월 15일 새벽, 충청도 청주성에 묘한 행렬이 들어섰습니다. 상여였습니다. 흰 옷을 입은 사람들이 곡을 하며 상여를 메고 성문으로 들어왔습니다. 성문을 지키던 군사들은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장례 행렬은 흔한 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상여가 성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상여가 열렸습니다. 그 안에는 시신이 아니라 칼과 창, 총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영모다, 영모다. 순식간에 혼란이 일어났습니다. 반란군은 미리 계획된 대로 움직였습니다. 병마절도사 이봉상과 토포사 남현년을 살해하고 청주성을 장악했습니다. 반란의 주모자는 이인좌였습니다. 이인좌는 스스로를 삼남대원수라 칭하며 각지에 경문을 돌렸습니다. 경종대왕께서는 흉악한 무리에 의해 억울하게 돌아가셨다. 연인군 영조은 숙종의 왕자가 아니다. 왕대비의 밀조를 받아 경종의 원수를 갚고 밀풍군 탄을 왕으로 세워 왕통을 바르게 하고자 한다. 충격적인 주장이었습니다. 지금의 왕 영조를 부정하고 다른 왕족을 옹립하겠다는 것이었으니까요. 이인좌는 왜 이런 무모한 반란을 일으켰을까요? 그의 집안을 보면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이인좌의 할아버지 이운징은 숙종 때 승지, 강원도관찰사, 전라도관찰사를 지낸 고위 관료였습니다. 남인의 거두 허적의 추천으로 관직에 올랐고 남인의 또 다른 영수 윤휴의 손녀를 며느리로 맞았습니다. 남인의 명문가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숙종대의 환국 정치로 남인은 몰락했습니다. 1680년 경신환국으로 남인은 정권을 빼앗겼습니다. 이운징도 유배를 당했습니다. 1689년 기사환국으로 잠깐 다시 권력을 잡았으나 1694년 갑술환국으로 다시 쫓겨났습니다. 이운징은 다시 유배되었고 1710년에야 풀려났습니다. 하지만 1717년 그가 죽었을 때
왕은 그를 흉당이라 부르며 대신으로서의 예우를 거부했습니다. 이인좌는 이런 가문의 몰락을 지켜보며 자랐습니다. 할아버지의 억울함을, 가문의 치욕을 눈으로 보며 컸습니다. 영조가 즉위하면서 노론이 다시 집권했습니다. 소론과 남이는 완전히 정권에서 배제되었습니다. 이인좌는 왕족의 후손이었지만 관직에 나갈 길이 막혀 있었습니다. 절망과 분노가 쌓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728년 그는 거사를 결심했습니다. 이인좌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와 함께 반란을 계획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전라도의 박필현, 태인현감이었던 그는 전라도에서 군사를 일으키기로 했습니다. 경상도의 정일양, 그는 영남에서 봉기하기로 했습니다. 평안도의 이사성, 평안도 병마절 또사였던 그는 평안도 군사를 이끌고 남하하기로 했습니다. 중앙에서는 포도대장 남태징이 내응하기로 했습니다. 전국적인 반란이었습니다. 삼남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가 평안도, 그리고 한양까지. 만약 이 계획대로 되었다면 조선 왕조는 정말로 위태로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계획은 틀어졌습니다. 1727년 영조는 정미환국을 단행했습니다. 소론 온건파를 다시 등용한 것입니다. 이로 인해 반란에 동조할 세력이 줄어들었습니다. 1728년 3월 22일 결정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전 영의정 최규서가 영조에게 반란 계획을 고변한 것입니다. 이인좌는 급히 거사 일을 앞당겼습니다. 원래는 4월에 일으킬 예정이었지만 들키기 전에 먼저 움직인 것입니다. 그래서 3월 15일 새벽 청주성을 기습한 것입니다. 청주성을 장악한 이인좌는 군사를 이끌고 북상했습니다. 목표는 한양이었습니다. 목천, 청안, 진천을 거쳐 안성, 축산으로 향했습니다. 한편 조정에서는 즉시 토벌군을 파견했습니다. 병조판서 오명왕을 도순무사로 삼았습니다. 종사관으로는 박문수가 따라갔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오명왕과 박문수 모두 소론 출신이라는 것입니다. 반란의 주모자들이 소론과 남인이었기에 소론 온건파는 반란과 무관하다는 것을 증명해야 했습니다. 그들은 목숨을 걸고 반란을 진압하러 나섰습니다. 3월 24일 안성과 축산에서 결정적인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1728년 3월 24일 새벽 안성과 축산 사이의 청룡산, 이곳에서 조선의 운명을 가를 전투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인좌의 군사는 약 수천 명, 정예병은 아니었지만 청주성을 함락하고 여러 고을을 거치며 모아진 병력이었습니다. 그들 중 상당수는 관군 출신이거나 돈을 받고 고용된 사람들 혹은 화적대였습니다. 오명왕이 이끄는 관군은 약 3천여 명. 숫자는 비슷했지만 훈련도와 사기는 달랐습니다. 전투는 새벽에 시작되었습니다. 반란군은 처음에는 기세가 좋았습니다. 그들은 청룡산 기슭에 진을 치고 관군을 기다렸습니다. 어둠 속에서 관군이 다가오자 일제히 화살과 총을 쏘았습니다. 하지만 관군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오명왕은 신기전을 발사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신기전, 조선시대 로켓 무기입니다. 화약의 힘으로 날아가며 폭발하는 이 무기는 적에게 큰 공포를 주었습니다. 하늘을 가르는 불빛과 폭발음에 반란군은 동요하기 시작했습니다. 저것이 경영의 군사다. 반란군은 자신들이 상대하는 것이 지방 관군이 아니라 한양의 정예군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기가 꺾였습니다. 원래 강제로 동원되었거나 돈을 받고 따라온 사람들이 대부분이었기에 전세가 불리해지자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이인좌는 필사적으로 싸웠습니다. 하지만 병력은 순식간에 무너졌습니다. 물러나라. 산으로. 이인좌는 남은 군사들을 이끌고 청룡산 깊숙이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오명왕은 추격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관군은 산으로 올라가 반란군을 몰아붙였습니다. 도망치던 이인좌는 갑옷과 투구를 벗어 던졌습니다. 산속의 한 절에 숨어들었습니다. 그리고 3월 24일 오후 농민 신길만과 마을 사람들 24명 그리고 절의 승려들이 이인좌를 발견했습니다. 내가 역적 이인좌냐? 이인좌는 더 이상 도망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체포되었습니다. 신길만은 이인좌를 관군에 넘겼습니다. 이 공로로 그는 나중에 동지중추부사에 임명되고 영조로부터 은, 일천냥과 활까지 하사받았습니다. 이인좌가 잡혔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반란은 급속히 무너졌습니다.
청주성에 남아있던 반란군은 박민웅이 이끄는 창의군에 의해 진압되었습니다. 평안도의 이사성은 거사도하기 전에 체포되었습니다. 소론 온건파인 이광자가 재빨리 움직였기 때문입니다. 한양의 남태징도 미리 체포되어 반란에 가담하지 못했습니다. 전라도의 박필현은 전주성으로 갔으나 내응하기로 했던 전주감사 정사효가 배신하여 성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박필현은 경상도로 도망쳤다가 붙잡혀 참수당했습니다. 경상도의 정의량은 거창, 합천, 함양 등을 점령하며 가장 오래 버텼습니다. 하지만 경상도관찰사 황선이 지휘하는 관군에 의해 결국 진압되었습니다. 불과 9일 만에 조선 역사상 최대의 반란은 끝났습니다. 3월 26일 이인좌는 한양으로 압송되었습니다. 영조는 직접 친국을 열었습니다. 왕이 직접 죄인을 신문하는 것입니다. 이인좌, 내가 영모를 꾀한 이유가 무엇이냐? 경종 대왕께서 억울하게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대왕의 원수를 갚고자 했을 뿐입니다. 감히 내가 형을 해쳤다는 것이냐? 공모자들을 모두 대라. 이인좌는 고문 끝에 모든 것을 자백했습니다. 박필현, 정의량, 이사성, 남태징 등 주요 공모자들의 이름을 댔습니다. 그리고 각 지역에서 가담한 사람들의 명단도 밝혔습니다. 명단은 점점 길어졌습니다. 영조는 분노했습니다. 자신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왕위를 빼앗으려 했다는 것이 무엇보다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영모에 가담한 자들을 모조리 잡아들여라. 연좌제를 엄격히 적용하라.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3월 27일 이인좌는 군기시 앞에서 거열형에 처해졌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영조실록 4년 3월부터 5월까지의 기록을 보면 매일같이 처형과 유배, 노비화의 기사가 이어집니다. 4월 9일 이인좌의 부인 윤자정, 교수형. 4월 14일 이인좌의 네 아들 노비로 강등되어 온성부와 회령부로 보내짐. 4월 16일 이인좌의 사촌동생 조세추 체포되어 한양으로 압송. 그리고 명단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박필현의 가족, 정의량의 가족, 이사성의 가족, 남태징의 가족, 주모자들뿐만 아니라 가담자들의 가족도 모두 연좌되었습니다. 안성에서 가담한 이호의 가족, 과천에서 가담한 이일좌의 가족, 거창에서 가담한 사람들의 가족, 충주에서 가담한 민원보의 가족, 영조실록에 무신난의 역적으로 기론된 사람은 총 642명입니다. 642명. 이 중 62명이 극형에 처해졌습니다. 능기처참, 참수, 교수형. 나머지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16세 이상의 아들들은 대부분 교수형에 처해졌습니다. 16세 이하의 아들, 어머니, 딸, 첩, 할아버지, 손자, 형제, 자매, 며느리는 공신가의 노비로 보내졌습니다. 모든 재산은 몰수되었습니다. 백숙부와 조카들은 먼 곳으로 유배되었습니다. 실제 사례를 보겠습니다. 1728년 6월 23일 민당효라는 사람이 5살짜리 아들 호손과 함께 고군산도로 유배되었습니다. 그는 우의정을 지낸 미남의 증손이었습니다. 반란 주모자 중 한 명이었던 민관효의 친척이라는 이유로 연좌된 것입니다. 1729년에는 그의 맏아들 상손 10세도 고군산도로 보내졌습니다. 한 가족이 섬으로 유배되어 평생을 그곳에서 보내야 했습니다. 1729년 7월 22일 이필이라는 사람이 고군산도로 유배되었습니다. 그는 경상도에서 반란에 가담한 이태발의 아버지였습니다. 아들이 영모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70세에 가까운 노인이 먼 섬으로 유배된 것입니다. 1746년 이인좌의 난이 일어난 지 18년이 지난 후에도 연좌는 계속되었습니다. 반란 주모자 이유익의 동생 이유필이 체포되어 처형되었습니다. 그의 전처 소생인 12살 딸 미순이는 고군산도로 보내져 노비가 되었습니다. 12살 소녀가 무슨 죄가 있었을까요? 더 비극적인 이야기도 있습니다. 전주감사였던 정사요. 그는 처음에 반란에 가담하기로 약속했다가 이인좌가 잡혔다는 소식을 듣고 배신했습니다. 박필현이 전주성으로 왔을 때 성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영조는 처음에 그를 칭찬했습니다. 반란을 막았다고. 하지만 1729년 정사효는 다시 반란을 계획하다가 발각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남은 반란 세력인 박세만, 준호미와 함께 모의를 꾸몄던 것입니다. 정사효가 처형될 때 그는 자신의 처가 사람들까지 모두 끌어들였습니다.
목이 잘린 사람만 수십 명에 달했습니다. 연좌제는 이렇게 끝없이 확대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영조 24년 1748년 무신난의 자녀 세력이 또 다시 반란을 계획하다 발각되었습니다. 모두 처형되었습니다. 영조 31년 1755년 나죽에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무신난 가담자였던 윤취상의 아들 윤지가 유배지인 나주에서 벽서를 돌렸습니다. 이 사건으로 소론과 남인 수십 명이 또 처형되었습니다. 이인좌의 난은 1728년에 끝났지만 그 여파는 30년 가까이 계속되었습니다. 642명. 이것은 공식 기록에 남은 숫자일 뿐입니다. 실제로는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았을 것입니다. 노비가 된 사람들의 자손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유배지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역사는 이들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왜 조선은 3대를 멸했을까요? 첫 번째 이유는 복수의 방지였습니다. 역사를 보면 가족의 복수는 끊임없이 반복되었습니다. 아버지가 죽으면 아들이 복수합니다. 형이 죽으면 동생이 복수합니다. 만약 역모를 일으킨 사람만 처벌한다면 그의 아들이나 손자가 언젠가 다시 반란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왕조는 이것을 두려워했습니다. 연좌제는 이런 복수의 씨앗을 원천적으로 제거하는 방법이었습니다. 내가 역모를 꿈꾸면 내 가족 모두가 멸망한다. 이 공포는 매우 효과적이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공포 통치였습니다. 왕권을 위협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공포였습니다. 연좌제는 단순한 처벌이 아니라 경고였습니다. 모든 신하들에게, 모든 백성들에게 보내는 경고. 왕을 배신하면 이렇게 된다. 이인좌의 난 이후 영조는 더욱 강력한 왕권을 확립할 수 있었습니다. 반란을 진압하고 가담자들을 철저히 처벌함으로써 아무도 감히 왕을 거역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정치적 숙청이었습니다. 사실 역모 사건은 순수한 범죄 처벌만은 아니었습니다. 많은 경우 정치적 목적이 숨어 있었습니다. 이인좌의 난도 그러했습니다. 반란의 주축은 소론 강경파와 남인이었습니다. 영조는 이 사건을 계기로 소론과 남인을 정치적으로 완전히 제거할 수 있었습니다. 642명의 명단을 보면 실제로 반란에 직접 가담한 사람은 소수였습니다. 대부분은 연좌로 처벌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 중에는 반란과 전혀 무관한 사람도 많았습니다. 단지 친척이라는 이유만으로, 같은 당파라는 이유만으로 처벌받았습니다. 연좌제는 정치적 반대파를 제거하는 도구로도 사용되었던 것입니다. 네 번째 이유는 전통과 관습이었습니다. 조정지법을 어찌 함부로 바꾸겠는가? 조선의 왕과 신하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조상들이 만든 법을 함부로 바꿀 수 없다고. 연좌제는 중국에서 시작되어 고려를 거쳐 조선에 전해졌습니다. 수백 년 동안 이어져 온 전통이었습니다. 한번 만들어진 법은 쉽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특히 왕권과 직결된 법은 더욱 그러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이유를 알아도 우리는 여전히 질문할 수밖에 없습니다. 과연 이것이 정의로운 법이었을까요? 12세 아이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9세 아이가 역모를 알고 있었습니까? 2세 아기가 무슨 책임을 져야 합니까? 이인좌의 부인 윤자정은 남편의 계획을 알고 있었을까요? 설령 알고 있었다 해도 그녀가 무엇을 할 수 있었을까요? 노비가 된 수백 명의 여자들과 아이들은 평생을 노예로 살아야 했습니다. 유배된 노인들은 고향을 떠나 낯선 섬에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이들이 과연 죄인이었을까요? 조선 중기의 학자들 중에는 연좌제를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죄는 본인에게 있는데 왜 가족까지 처벌합니까? 어린아이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하지만 이런 목소리는 힘이 없었습니다. 왕권과 직결된 법을 바꾸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조선 후기 실학자들이 등장하면서 연좌제에 대한 비판이 더욱 강해졌습니다. 다산 정약용은 목민심서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죄는 본인에게 있는 것이지 어찌 가족에게까지 미치겠는가. 이는 하늘의 이치에 어긋나는 일이다. 하지만 연좌제는 조선이 멸망할 때까지 완전히 폐지되지 않았습니다. 1894년 갑오개혁 때 비로소 죄인 본인 외 연좌형률 일체 금지라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3대를 멸하던 연좌제가 조선 말기에 이르러서야 폐지된 것입니다. 하지만 그 사이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었을까요? 이인좌의 난은 연좌제의 가장 극단적인 사례입니다.
642명이라는 공식 기록. 하지만 실제로 영향을 받은 사람은 훨씬 더 많았을 것입니다. 노비가 된 사람들의 자손은 대대로 노비 신분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유배된 사람들의 가족은 연좌되어 관직에 나갈 수 없었습니다. 한 사람의 역모로 수백, 수천의 인생이 무너졌습니다. 가장 비극적인 것은 이것이 정의의 이름으로 행해졌다는 것입니다. 법이 그러하다. 조정지법을 어찌 바꾸겠는가? 역모는 용서할 수 없는 죄다. 모두 옳은 말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그 법의 이름으로 무고한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2살짜리 아기가 노비가 되었습니다. 12살 소녀가 섬으로 유배되었습니다. 70세 노인이 고향을 떠나 객사했습니다. 이것이 정의일까요? 연좌제의 본질은 집단 처벌이었습니다. 개인의 죄를 가족 전체에게 돌리는 것입니다. 현대법의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명백한 인권 침해입니다. UN 세계인권선언 제9조는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도 자의적으로 체포, 구금 또는 추방을 당하지 아니한다. 제10조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의 권리와 의무, 그리고 자신에 대한 형사상의 혐의를 결정함에 있어서 독립적이고 공정한 법정에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연좌제는 이 두 조항을 모두 위반합니다. 아무런 재판도 없이 단지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처벌받았으니까요. 하지만 우리는 조선시대를 현대의 잣대로만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그 시대에는 그 시대의 논리가 있었습니다. 왕조 국가에서 역모는 가장 큰 범죄였고 연좌제는 왕권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었습니다. 다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 법의 이름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법이 정의를 잃었을 때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 도구가 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2025년 12월 2인좌의 난이 일어난 지 거의 300년이 지났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연좌제를 야만적인 악법으로 기억합니다. 당연합니다. 개인의 죄를 가족에게 돌리는 것은 명백한 인권 침해니까요. 하지만 놀랍게도 연좌제는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북한에서는 지금도 연좌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3대를 멸한다는 표현이 여전히 사용됩니다. 정치범으로 체포되면 본인뿐만 아니라 부모, 자녀, 형제가 모두 정치범 수용소로 보내집니다. 할아버지가 정치범이면 손자들까지 수용소에 끌려갑니다. 21세기에도 여전히 조선시대의 법이 살아있는 것입니다. 일본에서도 보이지 않는 연좌제가 남아 있습니다. 범죄자의 가족들은 사회적 낙인을 받습니다. 취직이 어렵고 결혼이 어렵고 정상적인 삶을 살기 힘듭니다. 한국은 어떨까요? 법적으로는 연좌제가 완전히 폐지되었습니다. 헌법 제13조 3항은 이렇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하지만 사회적 편견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저 사람 아버지가 사기꾼이래. 그 집안은 원래 그래. 피는 못 속인다니까. 이런 말들이 여전히 우리 주변에서 들립니다. 범죄자의 자녀들은 학교에서 괴롭힘을 당합니다. 취업 면접에서 불이익을 받습니다. 결혼을 앞두고 파혼을 당하기도 합니다. 법은 바뀌었지만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연좌제가 남아있는 것은 아닐까요? 2인좌의 난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째, 법은 정의를 위해 존재해야 합니다. 연좌제는 왕권을 지키기 위한 법이었습니다. 정의를 위한 법이 아니었습니다. 무고한 사람들이 희생되어도 법이 그러하다는 한마디로 정당화되었습니다. 법이 정의를 잃으면 그것은 폭력의 도구가 됩니다. 둘째, 권력은 쉽게 부패합니다. 연좌제는 정치적 숙청의 도구로도 사용되었습니다. 2인좌의 난 이후 영조는 소론과 남인을 거의 완전히 제거했습니다. 642명의 명단을 보면 실제로 반란에 가담한 사람은 소수였습니다. 대부분은 정치적 이유로 연좌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권력은 항상 감시받아야 합니다. 셋째, 집단 처벌은 정의가 아닙니다. 죄는 개인에게 있습니다. 가족이나 집단에게 있지 않습니다. 2살짜리 아기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12살 소녀가 역모를 알고 있었습니까? 현대법의 가장 중요한 원칙 중 하나는 죄형법정주의입니다. 법에 규정된 죄를 지은 사람만 처벌받는다는 원칙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개인 책임의 원칙입니다. 자신이 저지른 행위에 대해서만 책임을 진다는 원칙입니다. 연좌제는 이 두 원칙을 모두 위반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역사를 기억해야 합니다. 2인좌의 난에서 희생된 642명.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수천, 수만 명의 사람들. 이들의 이름은 대부분 역사에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들도 모두 소중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가족이 있었고, 꿈이 있었고, 삶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희생 위에 오늘날의 인권 개념이 세워졌습니다. 더 이상 누구도 가족의 죄로 처벌받지 않는 세상. 더 이상 어린아이가 부모의 죄로 노비가 되지 않는 세상. 우리가 누리는 이 자유는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조선시대 연좌제의 잔혹한 진실, 한 사람의 죄로 642명이 처벌받은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깨달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 시대에 태어났다면, 만약 여러분의 먼 친척이 역모를 일으켰다면 여러분은 무사할 수 있었을까요?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좋은 역사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에도 역사 속 숨겨진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는 매년 설날이 되면 이 말을 주고받습니다. 하지만 230년 전 조선 땅에는 새해가 축복이 아니라 죽음을 의미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1795년 음력 1월 1일 새벽 한양성 밖 판잣집에서 한 가족이 차가운 시신으로 발견되었습니다. 새해 아침 그들은 떡국 한 그릇 먹지 못하고 얼어 죽었습니다.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영상 끝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영상을 도와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1795년 음력 1월 1일 새해 첫날 새벽입니다. 한양 성곽 밖 숭례문에서 한참 떨어진 곳에 판잣집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한 남자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이웃집 문을 두드리며 울부짖었습니다. 사람 살려. 김서방, 내가 다 죽었어. 새벽 추위를 뚫고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문을 열자 섬뜩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40살쯤 되어 보이는 여인이 7살 남짓한 아이를 꼭 껴안은 채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에는 눈물 자국이 얼어붙어 있었고 아이의 입술은 새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방 안에는 쌀 한 톨 없었습니다. 아궁이에는 재만 남아 있었습니다. 땔감도 하나 없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겨울 추위가 영하 15도까지 내려간 그날 밤, 이들은 불 한 번 지피지 못하고 얼어 죽은 것입니다. 이웃 사람들은 숨을 죽였습니다. 누군가 중얼거렸습니다. 새해인데? 새해 아침인데? 그런데 이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아침 한양 성 밖에서만 5가구가 더 발견되었습니다. 모두 굶어 죽거나 얼어 죽은 시신들이었습니다. 새해 첫날 축복을 빌어야 할 아침에 죽음이 찾아온 것입니다. 이들은 누구였을까요? 김서방이라 불렸던 남자, 그의 본명은 김득춘이었습니다. 경기도 한 농촌 마을에서 태어나 평생을 농사지으며 살아온 평범한 백성이었습니다. 46살이었습니다. 아내 박씨는 41살, 아들 복동이는 7살이었습니다. 김득춘은 양반도 아니고 상놈도 아닌 그저 평범한 양인이었습니다. 조선의 백성 대부분이 그랬듯이 농사를 지어 근근히 먹고 살았습니다. 남의 땅을 빌려 농사짓는 소작농이었지만 그래도 성실하게 일하면 가족은 굶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1794년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그해 여름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7월 내내 가뭄이 계속되었습니다. 노르물이 바닥을 드러냈고 벼는 말라갔습니다. 8월이 되어서야 비가 내렸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추수철이 되었지만 수확할 것이 거의 없었습니다. 평년 같으면 쌀 20가마는 거둬들였을 텐데 그 해는 겨우 5가마였습니다. 그나마도 지주에게 절반을 주고 나니 손에 쥐어진 것은 2가마 반뿐이었습니다. 이걸로 어떻게 1년을 버티나? 김득춘은 절망했습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세금이었습니다. 조선시대 백성들은 3가지 큰 세금을 내야 했습니다. 첫째는 전세, 땅에서 나는 곡식을 바치는 것입니다. 둘째는 군포, 군역 대신 배나 무명을 바치는 것입니다. 셋째는 결작, 토지 1결당 쌀 2마를 더 내는 것입니다. 흉년이 들어 수확이 없어도 세금은 그대로였습니다. 아니, 오히려 늘어났습니다. 관아의 아전들은 부족한 세수를 메우기 위해 더 가혹하게 세금을 징수했습니다. 김득춘은 겨우 거둔 곡식 중 절반 이상을 세금으로 내야 했습니다. 그러고 나니 가족이 먹을 식량은 한 가마도 남지 않았습니다. 겨울을 버티기엔 턱없이 부족한 양이었습니다.
같은 시각 창덕궁안은 어땠을까요? 정조 임금은 새해 첫날 새벽 3시에 일어났습니다. 목욕제계를 하고 새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새벽 5시 임금은 사직단으로 향했습니다. 나라의 평안을 비는 제사를 올리기 위해서였습니다. 궁궐 주방에서는 수백 명의 궁녀들이 밤을 새워 새해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떡국, 만두, 전유어, 각종 나물과 과일들이 상 위에 가득 차려졌습니다. 그 음식을 준비하는 데 사용된 쌀만 해도 100가마가 넘었습니다. 한 가구가 1년을 먹을 수 있는 양이 궁궐에서는 단 하루 아침 식사로 소비되었습니다. 김득춘 가족이 얼어 죽어가는 바로 그 순간 궁궐에서는 화려한 새해 잔치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같은 하늘 아래 같은 새해 아침이었지만 어떤 이들에게는 축복이었고 어떤 이들에게는 죽음이었습니다.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요? 새해 첫날 복을 빌어야 할 아침에 굶어 죽고 얼어 죽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과연 이 가족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왜 이들은 새해조차 맞이하지 못하고 죽어야 했을까요? 지금부터 230년 전으로 돌아가 진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1년 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1794년 음력 1월 1일입니다. 그때만 해도 김득춘 가족은 살아 있었습니다. 가난했지만 희망은 있었습니다. 김득춘은 경기도 광주 지역의 한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도 할아버지도 모두 소장농이었습니다. 양반은 아니었지만 노비도 아닌 그저 평범한 양인 신분이었습니다. 15살 때부터 농사일을 배웠습니다. 20살에 이웃 마을 박씨 성을 가진 여인과 혼인했습니다. 박씨 부인도 가난한 농가의 딸이었지만 부지런하고 착했습니다. 두 사람은 손에 손을 잡고 열심히 일했습니다. 35살이 되던 해 늦둥이 아들 복동이를 얻었습니다. 오랫동안 자식을 갖지 못해 애태우다가 얻은 아들이었습니다. 김득춘 부부는 아들 이름을 복동이라 지었습니다. 복을 가져다준 아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이놈이 자라서 글이라도 배우면 얼마나 좋을까? 김득춘은 아들을 보며 꿈을 꾸었습니다. 자신은 평생 글 한자 배우지 못했지만 아들만큼은 서당에라도 보내고 싶었습니다. 양반이 되지는 못해도 최소한 글은 깨우쳐서 아전이라도 되게 하고 싶었습니다. 1794년 설날 아침 김득춘 가족은 소박한 떡국을 끓여 먹었습니다. 올해는 농사가 잘 되어서 복동이 서당 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소. 김득춘이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박씨 부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우리 복동이가 글을 배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7살 복동이는 떡국을 맛있게 먹으며 까르르 웃었습니다. 가난했지만 행복한 아침이었습니다. 그날 김득춘은 마을 사람들과 함께 세배를 다녔습니다. 동네 연장자들에게 절을 하고 덕담을 들었습니다. 올해는 농사 잘 지어서 부자 되게나 건강하게 잘 지내시게. 소박하지만 따뜻한 새해였습니다. 김득춘이 소작을 짓던 땅은 한 양반가의 소유였습니다. 지주는 한양에 살았고 이 땅을 관리하는 마름이 따로 있었습니다. 매년 추수 후에 수확의 절반을 지주에게 바쳐야 했습니다. 평년 같으면 20가마를 수확해서 10가마는 지주에게, 10가마는 자기 몫으로 가져갔습니다. 10가마 중에서 세금으로 3가마 정도를 내고 나면 7가마가 남았습니다. 이것으로 1년을 근근히 버텼습니다. 넉넉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굶지는 않았습니다. 보리쌀과 조를 섞어서 먹고 김장김치와 된장으로 밥을 먹었습니다. 명절에는 떡도 해먹고 가끔은 막걸리도 한 사발 마셨습니다. 올해도 잘 버텨보세. 김득춘은 매년 봄이 되면 이렇게 다짐했습니다. 조선시대 백성들의 1년은 이런 식으로 돌아갔습니다. 음력 1월 설날을 쇠고 정월 대보름까지 잠깐 쉬었습니다. 2월부터는 밭을 갈고 씨를 뿌렸습니다. 3월에는 모내기 준비를 했습니다. 4월 한식 때는 조상 산소에 성묘를 갔습니다. 5월 단오가 되면 모내기가 한창이었습니다. 온 가족이 논에 나가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했습니다.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팠지만 참았습니다. 6월과 7월은 김매기를 했습니다. 뜨거운 햇볕 아래에서 잡초를 뽑았습니다. 땀이 비 오듯 흘렀지만 쉴 수 없었습니다. 8월 추석이 되면 조금 여유가 생겼습니다. 핵곡식으로 송편을 빚어 먹었습니다. 1년 중 가장 배불리 먹을 수 있는 시기였습니다. 9월과 10월은 추수였습니다. 온 식구가 총동원되어 별을 베고 타작을 했습니다. 1년 농사의 결실을 거두는 시기였습니다. 11월에는 추수한 곡식을 나누었습니다. 지주에게 절반을 주고 세금을 내고
남은 것으로 1년을 버텼습니다. 12월 동지가 되면 팥죽을 쑤어 먹었습니다. 그리고 섣달금음에는 묵은 해를 보내며 새해를 기다렸습니다. 이것이 조선 백성들의 1년이었습니다. 힘들었지만 그래도 돌아갔습니다. 흉년만 들지 않으면 굶지는 않았습니다. 김득춘도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20년 넘게 농사를 지으며 근근히 살아왔습니다. 부자는 되지 못했지만 그래도 가족은 굶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1794년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그해 봄, 모내기는 잘 되었습니다. 씨앗도 잘 자랐습니다. 6월까지만 해도 농사가 잘 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7월이 되자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곧 올 거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7월 내내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논의 물이 마르기 시작했습니다. 벼가 말라갔습니다. 하늘이시여 비를 내려주소서. 김득춘은 매일 아침 하늘에 빌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함께 기우제를 지냈습니다. 하지만 하늘은 메말랐습니다. 8월이 되어서야 비가 내렸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벼는 이미 절반 이상 말라 죽었습니다. 추수철이 되어 보니 평년의 4분의 1밖에 수확하지 못했습니다. 이를 어쩐다. 김득춘은 한숨만 나왔습니다. 20가마를 수확해야 할 논에서 겨우 5가마를 거뒀습니다. 그나마도 지주에게 절반을 줘야 했습니다. 지주는 흉년이든 풍년이든 상관없이 절반을 요구했습니다. 흉년이라고 바치는 것을 줄여달라고. 마름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럼 다른 땅 찾아가게. 땅 주인이 얼마나 많은데. 김득춘은 할 말이 없었습니다. 소장농에게는 어떤 권리도 없었습니다. 지주의 말에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5가마 중 절반인 2가마 반을 지주에게 바쳤습니다. 손에 남은 것은 2가마 반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세금을 내야 했습니다. 조선시대 백성들이 내야 하는 세금은 크게 3가지였습니다. 첫째, 전세입니다. 토지에서 나는 곡식을 바치는 것입니다. 영조 때 영정법이 시행되면서 토지 1결당 쌀 4마를 내도록 정해졌습니다. 여기에 대동미까지 합치면 1결당 약 16마를 내야 했습니다. 둘째, 군포입니다. 16세에서 60세까지의 남자는 군역을 져야 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군대에 가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대신 무명이나 배를 바쳤습니다. 영조 때 균역법으로 1년에 무명 1필로 줄었지만 그것도 가난한 백성에게는 큰 부담이었습니다. 셋째, 결작입니다. 균역법으로 줄어든 군포의 보충분을 메우기 위해 토지 1결당 쌀 2마를 더 징수했습니다. 이 3가지 세금 외에도 각종 잡세가 있었습니다. 마을의 공동부담금, 관아의 운영비, 지방 수령들의 뒷주머니를 채우는 돈 등등. 이름도 모를 온갖 세금이 백성들의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김득춘의 경우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그가 경작하던 땅은 약 5마지기 1결 정도였습니다. 여기서 평년에 쌀 20가마를 수확했습니다. 지주에게 10가마를 주고 세금으로 전세 3말, 대동미 12말, 결작 2말 합쳐서 18말, 약 2가마를 냈습니다. 그리고 군포로 무명 1필을 바쳤는데 이것을 쌀로 환산하면 약 반가마 정도였습니다. 결국 평년에는 20가마 중 12가마 반을 지주와 나라에 바치고 7가마 반을 자기 몫으로 가져갔습니다. 하지만 1794년은 흉년이었습니다. 수확은 5가마 뿐이었습니다. 지주에게 2가마 반을 주고 나니 2가마 반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세금은 그대로였습니다. 흉년이라도 세금은 내야 합니다. 관아의 아전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수확이 없는데 어떻게? 그건 내 알 바 아닙니다. 정해진 세금을 내지 않으면 매를 맞습니다. 아니면 빚을 내서라도 내시오. 김득춘은 절망했습니다. 세금을 내려면 2가마가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손에 쥔 것은 2가마 반뿐이었습니다. 세금을 내고 나면 반가마만 남습니다. 반가마로는 1년은커녕 2달도 버틸 수 없었습니다. 빚을 내야겠소. 김득춘은 마을의 부자 양반을 찾아갔습니다. 곡식을 빌려달라고 애원했습니다. 빌려주지 못할 것도 없지. 양반은 턱을 괴며 말했습니다. 대신 내년 추수 때 2배로 갚아야 하네. 지금 1가마 반을 빌리면 내년에 3가마를 갚는 거야. 이자가 100%였습니다. 하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득춘은 1가마 반을 빌렸습니다. 그것으로 세금을 냈습니다. 그리고 남은 1가마로 겨울을 버티기 시작했습니다.
1794년 겨울은 혹독했습니다. 한 가마의 쌀로 세 식구가 1년을 버텨야 했습니다. 하루 세 끼를 먹을 수 없었습니다. 아침 한 끼만 먹었습니다. 그것도 물에 쌀을 많이 풀어 죽처럼 끓여 먹었습니다. 배고파요, 아버지. 복동이가 울먹였습니다. 조금만 참아라. 봄이 되면 나물도 뜯어 먹을 수 있단다. 김득추는 아들을 달랬습니다. 박씨 부인은 자신의 밥그릇을 아들에게 주었습니다. 어미는 배가 안 고프니 내가 먹어라. 하지만 그것도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11월이 지나고 12월이 되자 쌀이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지? 김득추는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산에 가서 나무 뿌리를 캤습니다. 솔잎을 뜯어다가 죽을 쑤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모두 같은 처지였습니다. 흉년이 드니 모두가 굶주렸습니다. 서로 돕고 싶어도 도울 여력이 없었습니다. 한양에 가면 뭐라도 얻어먹을 수 있지 않을까? 절박해진 김득추는 가족을 이끌고 한양으로 향했습니다. 12월 중순, 김득춘 가족은 한양성 밖에 도착했습니다. 숭례문 근처 판잣집 골목에 빈칸을 하나 얻었습니다. 월세는 없었지만 추위를 막기도 힘든 누추한 곳이었습니다. 여기서라도 일자리를 구하면 김득춘은 매일 거리로 나갔습니다. 짐을 나르는 일, 길을 파는 일, 무엇이든 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일자리는 없었습니다. 모두가 일자리를 찾아 헤맸지만 일감은 없었습니다. 박씨 부인은 바느질품을 팔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손님이 없었습니다. 흉년이 들어 모두가 궁핍해지니 바느질을 맡길 사람도 없었습니다. 12월 말 김득춘 가족은 완전히 바닥났습니다. 쌀 한 톨 없었습니다. 먹을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땔감도 없어서 추위에 떨었습니다. 복동아, 조금만 참아라. 아버지가 뭐라도 구해올게. 김득춘은 거리로 나갔습니다. 무엇이든 구걸이라도 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거리의 사람들도 모두 같은 처지였습니다. 자기 배도 못 채우는데 남을 도울 여유가 없었습니다. 섣달 금음날이 되었습니다. 내일은 새해인데? 김득춘은 절망했습니다. 새해에는 떡국이라도 한 그릇 먹여야 하는데 쌀 한 톨 구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김득춘은 마지막 시도를 했습니다. 창덕궁 근처로 갔습니다. 궁궐 뒷문 근처 주방에서 나오는 쓰레기 더미를 뒤졌습니다. 혹시 버린 음식이라도 있을까 해서였습니다. 쌀뜨물이 버려진 통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이라도 얻어가려고 했습니다. 저기 뭐하는 놈이냐? 궁궐 수비를 써던 군사가 소리쳤습니다. 도둑이다. 잡아라. 김득춘은 뛰었습니다. 하지만 며칠째 굶주린 몸은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넘어졌습니다. 이놈이 궁궐 것을 훔치려 했구나. 군사들이 달려들어 김득춘을 때렸습니다. 매가 등과 다리에 쏟아졌습니다. 살려주십시오. 가족이 굶어 죽습니다. 김득춘은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매질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정신을 잃었습니다. 얼마 후 깨어났을 때는 궁궐 담장 밖이었습니다. 온몸이 피투성이었습니다.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추위가 엄습했습니다. 김득춘은 기어갔습니다. 집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아내와 아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거리 한쪽 구석에서 쓰러졌습니다. 다시는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같은 시각 창덕궁 안은 어땠을까요? 섣달 금음 궁궐은 새해를 맞이하는 준비로 분주했습니다. 정조 임금은 1752년에 태어나 1776년에 즉위했습니다. 1794년 당시 43세였습니다. 영조의 손자이자 사도세자의 아들로 아버지의 비극적인 죽음을 겪었지만 개혁군주로서 조선을 이끌고 있었습니다. 정조는 백성을 사랑하는 임금이었습니다. 규장각을 설치하여 학문을 진흥시켰고 수원화성을 건설하여 새로운 도시를 만들었습니다. 시내통공으로 상업을 발전시켰고 서울과 노비에게도 기회를 주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훌륭한 임금이라도 모든 백성의 삶을 일일이 알 수는 없었습니다. 섣달 금음 정조는 승정원에서 신하들과 회의를 했습니다. 올해 각 지방에서 올라온 보고를 보니 흉년이 들었다고 하오. 정조가 말했습니다. 예, 전하. 특히 제주도와 황해도 지역이 심각하다고 합니다. 좌의정 최재공이 대답했습니다. 환곡을 풀어 백성들을 구제하도록 하라. 정조가 명했습니다.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신하들이 절을 했습니다. 환곡은 나라에서 백성들에게 봄에 곡식을 빌려주었다가 가을에 이자를 붙여받는 제도였습니다. 흉년에는 이것을 무상으로 나눠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환곡이 실제로 백성들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중간에서 탐관 오리들이 빼돌렸습니다. 아전들이 횡령했습니다. 실제로 백성들에게 돌아가는 것은 절반도 되지 않았습니다. 정조는 이것을 모두 알지 못했습니다. 명령을 내렸고 보고서에는 환곡을 풀어 백성들을 구제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정조는 백성들이 구제받았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달랐습니다. 한양 성 밖에서는 백성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섣달 금운밤 궁궐 주방에서는 수백 명의 궁녀들이 밤을 새웠습니다. 새해 음식을 준비하는 것은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임금이 드실 음식, 데비전의 음식, 왕세자의 음식, 각 궁전의 음식, 신하들에게 내릴 음식까지 수천 명분의 음식을 하루 만에 준비해야 했습니다. 떡국을 끓이기 위해 쌀 10가마를 솥에 부었습니다. 떡을 빚기 위해 방앗간에서는 쌀을 찍었습니다. 만두를 빚기 위해 밀가루를 반죽했습니다. 전유어를 만들기 위해 갖가지 생선과 고기를 준비했습니다. 대구, 민어, 조기, 낙지, 문어,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온갖 식재료가 주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과일도 수북이 쌓였습니다. 배, 사과, 대추, 빰, 감, 곶감, 유자, 석류, 온갖 과일이 상 위에 올랐습니다. 한 상에 차려지는 음식의 가짓수만 해도 50가지가 넘었습니다. 조심해라. 임금님께 올릴 음식인데 실수라도 하면 큰일이다. 상궁이 소리쳤습니다. 궁녀들은 떨면서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조금이라도 잘못하면 매를 맞았습니다. 밤새 일하던 궁녀들 중에는 쓰러지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2년, 정신 차려. 일을 끝내야지. 쓰러진 궁녀를 때렸습니다. 일어서게 했습니다. 계속 일하게 했습니다. 궁녀들도 힘들었습니다. 하루에 2~3시간밖에 자지 못했습니다. 제대로 먹지도 못했습니다. 화려한 음식을 만들면서도 정작 자신들은 차가운 보리밥을 먹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궁녀들은 나았습니다. 최소한 굶지는 않았으니까요. 성 밖에서는 아예 먹을 것이 없어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새해 첫날 새벽 3시 정조는 일어났습니다. 목욕제계를 했습니다. 깨끗한 물로 몸을 씻었습니다. 새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골룡포와 익성관을 착용했습니다. 새벽 4시 정조는 침전을 나섰습니다. 먼저 대비전으로 갔습니다. 어머니 해경궁 홍씨에게 새해 인사를 올렸습니다. 대비마마 새해 복 많이 받으소서. 정조가 큰 절을 올렸습니다. 임금도 건강하고 나라도 태평하기를 빕니다. 해경궁이 덕담을 했습니다. 이어서 종묘로 향했습니다. 조상들의 신위에 제사를 올리기 위해서였습니다. 조선 제1대 태조대왕, 제2대 정종대왕, 정조는 역대 임금들의 신위 앞에서 절을 했습니다. 모두 108번의 절을 했습니다. 새벽 5시 사직단으로 향했습니다. 나라의 평안과 풍년을 비는 제사를 올렸습니다. 제물을 바치고 축문을 읽었습니다. 하늘과 땅의 신령이시여, 우리 백성들을 굽어 살피시어 풍년을 내려주소서. 정조는 진심으로 빌었습니다. 새벽 6시 궁궐로 돌아왔습니다. 신하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새해 할애식이 시작되었습니다. 전하, 새해 성수무강 하옵시고 만수무강 하옵소서. 수백 명의 신하들이 일제히 절을 했습니다. 경들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오. 정조가 답례했습니다. 할애식이 끝나자 아침 수라상이 들어왔습니다. 떡국, 만두, 전유어, 각종 나물과 과일, 상 위에 가득 차려진 음식들이었습니다. 정조는 떡국 한 그릇을 들었습니다. 올해도 백성들이 모두 이런 떡국을 먹을 수 있으면 좋으련만. 정조는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불가능한 바람이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성 밖에서는 떡국 한 그릇 먹지 못하고 죽어가는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정조는 훌륭한 임금이었습니다. 백성을 사랑했고 개혁을 추진했습니다. 하지만 한계가 있었습니다. 조선의 시스템 자체가 문제였습니다. 아무리 임금이 좋은 정책을 펴도 중간에서 탐관 오리들이 가로막았습니다. 환곡을 풀라고 명령해도 실제로는 횡령당했습니다. 세금을 줄이라고 해도 지방에서는 오히려 더 거뒀습니다. 정조는 한양 성 안에서 보고서를 받았습니다. 보고서에는 백성들이 잘 살고 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정조는 그것을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성 밖의 현실은 달랐습니다. 1794년 12월 31일 밤 김득춘은 거리 구석에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같은 시각 판잣집에서 팍씨 부인과 복동이는 아버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미, 아버지는 언제 오세요? 복동이가 물었습니다. 곧 오실 거야. 떡국 재료라도 구해 오시면. 팍씨 부인은 희망을 버리지 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밤이 깊어갔습니다. 자정이 지나고 새해가 되었습니다. 그래도 김득춘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밖에서는 멀리 종소리가 들렸습니다. 보신각 타종이었습니다. 새해를 알리는 종소리였습니다. 새해가 되었구나. 팍씨 부인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복동이는 배고픔에 울먹였습니다. 어미, 배고파요. 조금만 참아라. 아버지가 오시면. 하지만 그것은 헛된 희망이었습니다. 방 안은 얼어붙을 듯 추웠습니다. 아궁이에 불을 지필 뗄감도 없었습니다. 어머니와 아들은 서로를 껴안고 떨었습니다. 복동아, 춥지? 네, 어미. 어미가 안아줄게. 따뜻할 거야. 팍씨 부인은 아들을 꼭 껴안았습니다. 자신의 체온으로 아들을 따뜻하게 해주려고 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새벽 1시, 2시, 3시. 추위는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그날 밤 한양의 기온은 영하 15도까지 떨어졌습니다. 복동이의 얼굴이 파래졌습니다. 입술이 떨렸습니다. 눈이 감겼습니다. 복동아, 정신 차려. 팍씨 부인이 아들을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복동이는 반응이 없었습니다. 안 돼. 안 돼. 팍씨 부인은 아들을 더욱 세게 껴안았습니다. 입김을 불어넣었습니다. 손을 비볐습니다. 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복동이의 몸은 점점 차가워졌습니다. 복동아, 우리 아들, 제발. 팍씨 부인은 울부짖었습니다. 새벽 4시쯤 복동이는 숨을 거뒀습니다. 7살, 평생 배불리 먹어본 적 없는 아이였습니다. 글을 배우고 싶어 했지만 한 번도 서당에 가보지 못한 아이였습니다. 새해 떡국 한 그릇 먹는 것이 소원이었지만 그마저 이루지 못하고 죽은 아이였습니다. 팍씨 부인은 죽은 아들을 안고 울었습니다. 미안하다. 어미가 미안하다. 떡국 한 그릇 해주지 못해서. 눈물이 얼어붙었습니다. 뺨에 흰서리가 앉았습니다. 팍씨 부인은 남편을 기다렸습니다. 마지막 희망이었습니다. 하지만 김득춘은 오지 않았습니다. 거리 구석에서 이미 숨이 끊어진 상태였습니다. 새벽 5시쯤 박씨 부인의 의식도 흐려졌습니다. 추위와 굶주림에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며칠째 물 한 모금 먹지 못했습니다. 체온이 떨어졌습니다. 여보, 복동이가 먼저 갔어요. 박씨 부인은 중얼거렸습니다. 저도 곧 갈게요. 눈이 감겼습니다. 호흡이 약해졌습니다. 새벽 6시쯤 박씨 부인도 숨을 거뒀습니다. 죽은 아들을 꼭 껴안은 채였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아들을 따뜻하게 해주려고 했던 어머니였습니다. 같은 시각 창덕궁에서는 정조가 사직단 제사를 마치고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궁궐에서는 화려한 새해 잔치가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성 안과 성 밖, 같은 하늘 아래 같은 새해 아침이었지만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한쪽에서는 떡국과 만두가 넘쳐났고 다른 한쪽에서는 사람들이 굶어 죽었습니다. 한쪽에서는 새해를 축하하는 종소리가 울렸고 다른 한쪽에서는 죽음의 침묵만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조선시대의 현실이었습니다. 1795년 음력 1월 1일 새해 아침 7시쯤입니다. 한양 성 밖 판잣집 골목에서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람 살려. 김서방네가 다 죽었어. 이웃 주민이 소리쳤습니다.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김득춘 가족의 집 문을 열자 참혹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어머니가 아들을 껴안은 채 얼어 죽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얼굴은 창백했고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아이고, 불쌍하게. 새해 아침인데? 사람들은 울먹였습니다. 그날 아침 한양 성 밖에서 발견된 시신은 이들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판잣집 골목 곳곳에서 굶어 죽거나 얼어 죽은 사람들이 발견되었습니다. 모두 합쳐서 17명이었습니다. 대부분 흉년을 견디지 못하고 한양으로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먹을 것을 얻지 못하고 결국 죽음을 맞이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한양의 포도청에서는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성 밖에서 또 사람들이 죽었다고?
포도대장이 물었습니다. 예, 대감. 이번에는 17명입니다. 아전이 보고했습니다. 요즘 계속 그러는구나. 어디 다른 곳에서 온 사람들인가? 대부분 경기도와 충청도에서 온 유민들입니다. 그렇군. 기록만 해두고 시신은 처리하도록 해라. 예, 대감. 그게 끝이었습니다. 조선시대에는 이런 죽음이 너무나 흔했습니다. 특히 흉년이 든 해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었습니다. 포도청에서는 그저 숫자로 기록했을 뿐입니다. 이름도 나이도 어떤 삶을 살았는지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성 밖에서 아사자 17명 발견이라고만 적었습니다. 김득춘, 박씨 부인 폭동이, 이들의 이름은 어디에도 남지 않았습니다. 시신은 성 밖 공동묘지에 아무렇게나 묻혔습니다. 무덤도 없었습니다. 비석도 없었습니다. 제사를 지낼 후손도 없었습니다. 그저 땅에 묻혀 잊혀졌습니다. 한편 창덕궁에서는 화려한 새해 아침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정조는 아침 수라를 들었습니다. 떡국, 만두, 갖가지 반찬들이 상 위에 가득했습니다. 올해도 풍년이 들면 좋으련만. 정조는 중얼거리며 떡국을 한 숟가락 떴습니다. 신하들이 모여 새해 하례를 올렸습니다. 전하, 만수무강 하옵소서. 경들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오. 궁궐 안은 평화로웠습니다. 아무도 성 밖에서 일어난 일을 몰랐습니다. 며칠 후 한양 도성 밖의 상황을 조사하던 한성부 관리가 보고서를 올렸습니다. 전하, 요즘 성 밖에 유민들이 많이 모여들고 있어옵니다. 유민들이라니? 예, 각 지방에서 흉년을 피해 한양으로 온 백성들입니다.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거리를 떠돌고 있어옵니다. 그들을 구제할 방법은 없는가? 환곡을 풀어서 죽을 끓여 나눠주는 것이 어떻겠사옵니까? 그리하도록 하라. 정조가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시행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관청에서 환곡을 꺼내고 죽을 끓이고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과정이 복잡했습니다. 게다가 중간에서 관리들이 빼돌렸습니다. 환곡 100가마를 꺼냈다고 보고했지만 실제로는 50가마만 꺼냈습니다. 나머지는 관리들이 나눠 가졌습니다. 죽을 끓여 나눠준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물에 쌀을 조금만 풀어서 밍밍한 죽을 만들었습니다. 그나마도 양이 적어서 한 사람당 작은 사발 하나씩밖에 못 받았습니다. 이게 뭐야? 이걸로 어떻게 배를 채우나? 사람들은 불평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조차 받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구호는 한양 성 안에서만 이루어졌습니다. 성 밖 판잣집 사람들은 아예 구호 대상에 포함되지도 않았습니다. 저희도 좀 주십시오. 성 밖 사람들이 애원했습니다. 너희는 한양 주민이 아니잖아. 고향으로 돌아가. 관리들이 쫓아냈습니다. 하지만 고향에 돌아간들 무슨 소용이 있었을까요? 고향도 흉년이었습니다. 돌아가봤자 굶어 죽을 뿐이었습니다. 결국 1795년 1월과 2월 2달 동안 한양성 밖에서만 200명 넘게 굶어 죽었습니다. 포도청의 기록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을묘년 1795년 1월 성 밖에서 아사자 87명, 2월 성 밖에서 아사자 115명, 숫자뿐이었습니다. 이름도 없고 삶의 이야기도 없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김득춘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평생 성실하게 살았지만 흉년 하나 때문에 모든 것을 잃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조선 전역에서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을까요? 승정원 일기의 기록을 보면 1795년 2월 제주도에서 올라온 보고가 있습니다. 제주 삼읍에서 흉년으로 아사한 백성이 5천여 명에 이릅니다. 1년 전인 1794년 제주도 인구는 6만 2천여 명이었습니다. 1795년에는 4만 7천여 명으로 줄었습니다. 1만 5천 명이 감소한 것입니다. 대부분 굶어 죽었습니다. 제주도만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황해도, 강원도, 경상도, 전라도, 조선 전역에서 백성들이 굶어 죽었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알 수 없습니다. 기록에 남지 않은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으니까요. 하지만 최소한 수만 명이 굶어 죽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새해에도 떡국 한 그릇 먹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 새해 복을 빌기는커녕 새해 아침을 맞이하지도 못하고 죽은 사람들, 이들이 바로 조선시대 백성들의 진짜 새해였습니다. 1795년 2월 정조는 보고서를 받았습니다. 전하, 각 지방에서 흉년으로 인한 피해가 심각하다고 합니다. 좌의정 체제공이 아래였습니다. 얼마나 심각한가?
제주도에서만 5천여 명이 굶어 죽었고 황해도와 강원도에서도 수천 명이 죽었다고 합니다. 정조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짐이 백성의 아버지인데 백성들이 굶어 죽게 하다니 정조는 자책했습니다. 하지만 무엇을 할 수 있었을까요? 조선의 재정은 이미 바닥이었습니다. 나라의 곳간에 쌀이 부족했습니다. 전국의 모든 백성을 구제할 만큼의 곡식이 없었습니다. 환곡을 더 풀 수 있는가? 전하, 환곡도 이미 바닥이 났습니다. 더 이상 풀 것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부자들에게서 곡식을 거두어 드리면 어떤가? 전하, 그것은 어렵습니다. 양반들이 반발할 것입니다. 신하들은 난색을 표했습니다. 정조는 백성을 사랑하는 임금이었지만 기득권층의 반발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조선은 양반 중심의 사회였습니다. 양반들은 땅을 가지고 있었고 세금을 내지 않았습니다. 전세는 명목상 토지에 부과되는 세금이었지만 실제로는 소장농들이 부담했습니다. 양반들은 군포도 내지 않았습니다. 군역은 양인들만 지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모든 세금의 부담은 가난한 백성들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정조는 이것을 바꾸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 영조가 균역법을 만들어 군포를 절반으로 줄였습니다. 그 부족분을 결작으로 메웠습니다. 결작은 토지에 부과하는 세금이었으므로 양반들도 어느 정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양반들은 갖은 방법을 써서 세금을 회피했습니다. 토지대장에 허위로 기재했습니다. 자기 땅을 적게 신고하거나 아예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은결이라고 불렀습니다. 숨겨진 땅이라는 뜻입니다. 양전을 실시해서 은결을 찾아내야 했지만 양전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지방 수령들이 양반들과 결탁했습니다. 뇌물을 받고 눈 감아 주었습니다. 결국 세금은 가난한 백성들에게만 집중되었습니다. 정조는 탄식했습니다. 어찌하면 백성들의 부담을 줄일 수 있을까? 정조는 여러 가지 정책을 펼쳤습니다. 수원 화성을 건설하며 백성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했습니다. 공사에 참여한 백성들에게는 정당한 임금을 지급했습니다. 이것은 당시로서는 혁신적인 정책이었습니다. 서울과 노비에게도 기회를 주었습니다. 규장각 검소관으로 박제가, 이덕무, 유득공 같은 서울 출신 학자들을 등용했습니다. 신해통공을 실시하여 상업을 발전시켰습니다. 백성들이 자유롭게 장사할 수 있게 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정책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수원 화성공사는 일시적인 일자리였습니다. 공사가 끝나면 다시 일자리가 없었습니다. 서울과 노비 등용도 극소수에 불과했습니다. 대부분의 백성들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신해통공도 일부 상인들에게만 혜택이 돌아갔습니다. 농민들의 삶은 크게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토지 소유의 불평등, 세금 부담의 불공평, 탐관 오리의 횡포, 이것들은 여전했습니다. 정조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꿀 수 없었습니다. 양반 중심의 사회 구조를 바꾸려면 혁명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정조는 혁명가가 아니었습니다. 임금이었습니다. 임금은 기존 체제 안에서 개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체제를 유지하면서 조금씩 나아지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조금씩으로는 부족했습니다. 백성들은 지금 당장 굶어 죽고 있었습니다. 1795년 3월 정조는 다시 명령을 내렸습니다. 각 지방에 명하여 백성들을 구제하도록 하라. 의창의 곡식을 풀고 부자들에게 권유하여 곡식을 내놓게 하라. 하지만 실제로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의창의 곡식은 이미 바닥이 났습니다. 부자들은 곡식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일부 선한 부자들은 곡식을 기부했습니다. 제주도의 김만덕 같은 이들이었습니다. 김만덕은 자신의 전 재산을 털어서 제주 백성들을 구제했습니다. 정조는 김만덕의 이야기를 듣고 감동했습니다. 훌륭하도다. 그대의 뜻을 기리겠노라. 정조는 김만덕을 한양으로 불러서 포상했습니다. 김만덕이 원하던 금강산 유람을 허락했습니다. 하지만 김만덕 같은 사람은 극소수였습니다. 대부분의 부자들은 자신의 재산을 지키기 바빴습니다. 백성들은 계속 굶어 죽었습니다. 정조는 매일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짐이 무엇을 더 할 수 있을까? 어찌하면 백성들을 살릴 수 있을까? 하지만 답은 없었습니다. 조선이라는 시스템 자체가 문제였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임금이 와도 이 시스템 안에서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정조는 24년 후인 1800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49세의 나이였습니다. 정조가 죽고 나서 조선은 더 어려워졌습니다. 순조, 헌종, 철종으로 이어지면서 세도 정치가 시작되었습니다. 탐관 오리들이 더욱 기승을 부렸습니다. 삼정의 문란이 극에 달했습니다. 결국 1862년 진주밀란이 일어났습니다. 백성들이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봉기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도 진압되었습니다. 조선은 계속 썩어갔습니다. 1910년 조선은 멸망했습니다. 230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설날을 어떻게 보내고 있을까요? 떡국을 끓여 먹습니다. 가족들과 모여 세배를 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인사를 나눕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230년 전 조선시대 백성들에게 설날은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설날에도 굶어야 했던 사람들, 새해 아침을 맞이하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 떡국 한 그릇이 간절한 소원이었지만 이루지 못한 사람들, 이들의 이야기는 역사책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조선 왕조실록을 보면 화려한 궁중의례, 신하들의 상소, 왕의 정책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백성들의 삶은 제대로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성 밖에서 아사자 발견이라는 한 줄 기록뿐입니다. 승정원 일기에는 조금 더 자세한 기록이 있습니다. 제주도에서 5천여 명 아사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누구였는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어떤 꿈을 꾸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역사는 승자의 기록입니다. 권력자의 기록입니다. 왕과 양반들의 이야기는 자세히 기록되었습니다. 하지만 백성들의 이야기는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상해야 합니다. 김득춘 같은 사람이 있었을 것입니다. 평생 성실하게 농사지으며 살았지만 흉년 하나 때문에 모든 것을 잃은 사람. 박씨 부인 같은 사람이 있었을 것입니다. 자신은 굶으면서도 아들에게 밥을 먹이려 했던 어머니, 마지막 순간까지 아들을 안고 체온으로 따뜻하게 해주려 했던 어머니, 복동이 같은 아이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글을 배우고 싶어 했지만 기회를 얻지 못한 아이, 떡국 한 그릇 먹는 것이 소원이었지만 이루지 못하고 죽은 아이, 이들의 이야기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1795년의 비극은 한 해에 그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1670년대 경신대기근, 수만 명이 굶어 죽었습니다. 1810년대 기사대기근, 또다시 수만 명이 굶어 죽었습니다. 1870년대 대기근, 경상도와 강원도에서 수십만 명이 굶어 죽었습니다. 조선 500년 역사에서 백성들은 끊임없이 굶주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연재해 때문이었을까요? 물론 가뭄과 홍수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이 원인은 아니었습니다. 근본적인 원인은 시스템이었습니다. 토지의 대부분을 양반들이 소유했습니다. 백성들은 남의 땅을 빌려 농사지었습니다. 수확의 절반을 지주에게 바쳐야 했습니다. 세금은 가난한 백성들에게만 집중되었습니다. 양반들은 세금을 내지 않았습니다. 탐관 오리들이 중간에서 착취했습니다. 황곡을 빼돌렸습니다. 세금을 더 거뒀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합쳐져서 백성들을 굶주리게 만들었습니다. 정조 같은 훌륭한 임금도 이 시스템을 바꾸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시스템을 바꾸려면 기득권층의 이익을 건드려야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기득권층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조선은 개혁에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멸망했습니다. 이것이 역사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좋은 지도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시스템이 바뀌어야 합니다. 불공평한 시스템은 언젠가 무너집니다. 백성들이 더 이상 참지 못하면 혁명이 일어납니다. 조선은 혁명을 피했지만 대신 멸망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민주주의 국가에 살고 있습니다. 왕이 없고 양반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고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여전히 불평등이 있습니다.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격차는 점점 벌어지고 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여러 채의 집을 가지고 있지만 일부 사람들은 집 한 채 마련하기 어렵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세금을 회피하지만 일부 사람들은 세금을 성실히 냅니다. 완전히 같지는 않지만 어딘가 닮아 있습니다. 역사는 반복됩니다. 우리가 교훈을 배우지 않으면 230년 전 설날에 굶어 죽었던 사람들, 그들의 이야기를 기억합시다. 그리고 다짐합시다. 우리는 그런 사회를 만들지 않겠다고.
모든 사람이 최소한 굶지 않고 최소한 새해 떡국 한 그릇은 먹을 수 있는 사회.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기회를 얻을 수 있는 사회.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모두가 공정하게 세금을 내는 사회. 이것이 우리가 만들어야 할 사회입니다. 230년 전 이름 없이 죽어간 백성들. 그들은 이것을 바랐을 것입니다. 우리 후손들은 우리처럼 굶지 않았으면 좋겠다. 새해에는 모두가 떡국을 먹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우리는 그들의 후손입니다. 그들의 바람을 이루었습니다. 적어도 굶지는 않습니다. 새해에 떡국을 먹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더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것이 역사를 기억하는 이유입니다. 지금까지 1월 1일 새해에도 밥을 굶었습니다. 마이너스 조선시대 백성들의 진짜 새해 이야기였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깨달음이 되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을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도 역사의 진실을 들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